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아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한국은 가난해서 이탈리아처럼 도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게.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 하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도둑질을 하지 않죠. 이 같은 교육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한국을 여행했던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만난 아이들 때문에 큰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독특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국의 시골 마을로 돌아온 비너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그곳이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다면 저는 여행에서 모든 기분을 망친 채 영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을 거예요. 아마 영국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글 재주는 좋지 않지만 차분하게 글을 적어볼게요. 저는 한국에 여행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몰랐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서울에 들어선 순간 이 도시 하나의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특히 그렇게나 큰 대도시에 북한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 이런 도시에 산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하이킹을 즐기고 싶으면 서울의 북한산을 꼭 가보라는 말 덕분에 방문했었거든요. 화강암 봉우리와 절들이 제 머릿속에 매우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등산이 취미이신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 몇 번 하이킹을 즐겨 했던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등산해보고 싶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멋진 산을 하이킹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몇 시간이고 나가야 하지만 한국은 이런 산이 근처에 있다는 점이 몹시 부럽죠. 무엇보다 영국 산은 한국에 비해 야생동물이 많기 때문에 동네 산에서 방울뱀이나 곰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사건이 아닌데요. 한국은 그런 걱정 없이 하이킹해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어요. 수도에 이런 산이 있다는 게 제일 부럽지만 말입니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면 필수로 들른다는 광화문 광장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동상의 웅장함과 고궁 그리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박물관까지 완벽했어요. 2번이나 소실됐지만 재건됐는데도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게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건너에 고층 건물과 광화문부터 시작되는 고궁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국인에겐 너무 당연하고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인 저에겐 무척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줬답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에 고즈넉한 고궁을 배경으로 남긴 한복 사진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붙어 있는데요. 그 추억을 되살려주는 소중한 것이에요. 서울에 처음 들렀을 땐 낮에 광화문을 방문했지만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에 한국을 떠나기 전 밤에 다시 간 적이 있었어요. 밤에 구경한 광화문 광장은 1초도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황홀했죠. 서울이 굉장히 미래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이외에도 남산타워나 한강공원 등 서울이라는 작은 도시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 핵심만 모아서 압축한 느낌이랄까요? 한국에서 우연히 들렀던 장소 중 영국에도 도입됐으면 했던 곳이 바로 단돈 1,000원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생필품 가게였는데요. 2일차쯤 됐을까요? 갑자기 스타킹 올이 나가는 바람에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눈앞에 모든 걸 모아둔 듯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급하게 스타킹을 구매했는데 직원이 부른 가격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싶을 정도로요. 물론 저렴한 만큼 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타킹은 굉장히 튼튼했고 그날 하루 종일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물론 영국에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지만 질이 좋지 않아 거의 쓰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가게를 둘러봤을 때 거의 모든 생필품이 매장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한국인들도 그곳에서 많이 구매하나요? 만약 이것이 영국에도 존재했더라면 저는 이 가게에 매일 방문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구매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속는 셈치고 속눈썹도 구매했었는데 영국 화장품 가게에서 몇 배는 더욱 비싸게 주고 산 것보다 100배는 더 좋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제 모든 친구들에게 한국의 속눈썹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요. 당연히 엄마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기 전 이미 여러 개 구매해서 왔답니다. 영국은 너무 인위적인 길이에다가 목까지 뻣뻣해서 눈을 뜨기가 힘든데 한국 속눈썹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미친 듯이 쇼핑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제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였는데 지갑이 만져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때부터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한국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거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누군가가 제 지갑을 훔쳐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이라면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가는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지하철에서 졸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려도 옆 사람이 다시 주워주거나 알려주는 신기한 나라이니까 말이에요. 실제 그것을 목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믿었죠. 이렇게 되면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머니가 너무 얕은데 억지로 지갑을 넣어서 걸어 다니다가 우연히 빠졌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책하기엔 늦었고 당장 지갑을 찾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영국이었더라면 당장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정지했겠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좀처럼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멘탈 붕괴 상태가 왔다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지갑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념 이모가 사주신 첫 지갑인데다가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쭉 썼던 애착 지갑이었고 그 지갑에는 가족이나 하나뿐인 소중한 절친과 찍은 사진은 물론 거래처, 명함과 한국에서 써야 할 돈들이 모두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무척 곤란해지게 안 봐도 뻔했죠. 일단 주변에 떨어져 있을 지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지갑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한국에 있는 파출소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지도에 검색해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홀로 고군분투했죠. 이때 한 경찰이 저에게 이 지갑이 맞냐면서 지갑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그것은 제 지갑이 맞았죠. 저는 드디어 소중한 지갑을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거의 반나절을 땅만 보고 걸어 다녔기 때문이죠. 그때 그 경찰이 제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어린아이들이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아이들은 제 손에 들린 지갑을 보고 흥분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연하게도 알아듣지 못했고 제게 말을 건네려고 하던 경찰이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사이 통역을 맡아주었죠. 알고 보니 길에 떨어져 있는 제 지갑을 주워 그 파출소까지 가져다준 장본인이 바로 그 초등학생들이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길에 있는 지갑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파출소로 찾아와 이것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면서 말이에요. 너무나 기특하고 그들이 귀여웠어요. 착한 아이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지갑을 찾을 수 있었죠. 아마 영국이었더라면 제 지갑을 보자마자 훔쳐가기 바빴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 지갑이 무사히 있었다고 해도 아마 돈과 신용카드는 모두 빼갔을 테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은 채 바로 파출소에 맡기러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모두들 운동을 오랫동안 한 것처럼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파출소에 맡겨놓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지갑을 파출소에 건네주긴 했지만 과연 주인이 잘 찾아갔을지 걱정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에서 제 사진을 보고 외국인인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더 걱정이 되어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 여럿이서 동네를 헤집고 다니던 중에 제가 파출소로 들어가는 것을 한 친구가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큰 감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의 지갑을 발견했을 때 제 지갑 안에 있는 돈에 관심을 갖던 게 아니라 지갑이 사라져 곤란했을 저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지갑을 가져다 준 후에도 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은 아이들은 직접 온 동네를 뒤지며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한국 아이들의 정직함과 선함의 눈물까지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살해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기어코 제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으려고 했던 행동도 아니었고 자신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돈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죠. 저는 이 기특한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자고 생각했어요. 넉넉하게 환전했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상관없었죠. 지갑에는 돈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소중했던 걸 되찾아 준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오랫동안 고심하더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너무나 웃음이 났습니다. 편의점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생들에겐 편의점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 곳은 편의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번역기를 사용해 먹고 싶은 걸 모두 담아도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편의점에서 정말 먹고 싶은 과자와 빵을 모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얼마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들에게 더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앞에 있는 뽑기 기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뽑기 기계 앞에서 함께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소중한 물건을 되찾았던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일 정도로요.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소한 먹을거리와 뽑기 기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장난감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아서 미안하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했죠. 어린아이들이 주는 순수한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주어서 파출소에 가져갈 때까지 누구도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잃어버려서 망정이지 영국에서 잃어버렸더라면 단번에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영국에 돌아와서 그 지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하철에 있는 노숙인이 뒷주머니에 꽂힌 지갑을 들고 도망쳐버렸죠. 한국에서 지갑을 내놓고 다니던 게 습관이 돼서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어린아이들이 힘겹게 찾아준 건데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과 지갑을 찾은 제 모습을 보고 방방 뛰며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놀러 갈 것입니다. 꼭이요. 서울만이 아닌 한국의 다른 아름다운 지역들도 방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여행하며 순수하고 정직했던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영국 여성 비너스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우선 그녀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일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게 한국의 자연환경은 분명 독특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이나 일상용품 가게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한국 여행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지갑을 찾아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갑의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글로 이것을 접한 저조차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선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한국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었던 영국 여성 비너스 씨와 그녀의 지갑을 찾아준 한국의 멋진 아이들을 위해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은 그렇다 쳐도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요? 결국 일본이 이길 것 같은데요. 굳이 분석까지요?
미국에 위치한 구글 회사의 한 사무실 안에서 남녀가 차가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상사로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요즘의 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출장을 보내려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과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여성은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고 말조하지만 결국 상사의 설득으로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데요. 과연 여성이 두 나라를 방문해서 분석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구글을 다니고 있는 마틸다라고 해요. 저는 이곳에서 IT 계열의 기술 산업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 6년 차인 저는 날카롭고 냉정한 분석가로 명성을 쌓아왔어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의 성격은 이쪽 분야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했죠. 덕분에 저도 제 성향에 맞는 일을 잘하고 있는 듯하고요. 저는 오늘도 구글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들 대화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죠. 밖에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날씨는 제 안중에 없었어요. 해보다는 빛나는 모니터 화면만이 저의 관심사였으니까요. 이야, 오늘도 역시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제 동료인 제시가 저에게 농담을 건넸어요. 저는 미소를 짓는 걸로 답하며 모니터에 여전히 시선을 고정했죠. 제시는 저희 그런 반응에 미소를 지었죠. 아까부터 알렉스이 찾는 것 같던데요. 아마도 뭔가 또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마틸다, 제시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그제서야 제 눈이 제시에게로 돌아갔어요. 알렉스이 날 찾았다고 제가 물었어요. 저를 직접적으로 찾을 때에는 항상 흥미로운 분석 주제가 오고는 했거든요. 네, 제가 아까 들었는데 비서한테 마틸다가 오면 자신의 방으로 호출하라고 하던데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사실 재미없는 분석만 하다 보니 좀 지루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큰 건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그때 제 회사 전화기로 전화가 왔어요. 마틸다님, 대표님께서 보자고 하십니다. 제시의 말대로 알렉스의 비서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짧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말이 맞죠? 이번엔 무슨 일일지 궁금하네요. 화이팅 마틸다. 제시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녀의 넉살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고 책상에서 일어나 마티의 사무실로 갔죠. 알렉스는 IT 업계의 완벽한 베테랑이에요. 신입사원 때 제 롤모델이기도 했죠. 제가 들어갔을 때에도 알렉스는 컴퓨터 화면에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마틸다. 예상했겠지만 자네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 그가 마침내 제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네이버 라인과 일본 간의 갈등에 관한 거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고 공정한 분석이 필요한 순간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네이버 라인이요? 한국 회사 아닌가요? 제 질문에 알렉스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일본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 이건 중대한 일이야, 마틸다. 그래서 나는 자네가 직접 가서 실상을 파악해줬으면 하네. 알렉스의 말에 저는 5년 전 한국 기업과의 실패했던 협업을 떠올렸어요.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죠. 의사소통 문제 지연 한국 쪽에 독창성 부족 등등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한국팀은 새로운 것을 내놓기보다는 우리 아이디어를 베끼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씁쓸한 기분을 남겼고 한국 기업은 혁신과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물론 지금보다 어릴 때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보다는 덜 성숙했을 때이기도 했기에 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의 기억이 저에게는 최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한국의 기업들과 팀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정적으로 남은 이미지는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왠지 모르게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끼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이후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제 회의적인 태도는 과거 한국 기업과의 실패한 협업에서 비롯됐고 그로 인해 한국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렉스의 제안이 부정적으로 다가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알렉스이 주는 임무들은 제 마음속에서 열정이 타오르게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민과 걱정이 들더라고요.
꼭 제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알렉스 제가 최대한 돌려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에 물었어요. 제 질문에 알렉스는 의아해하는 것 같았죠. 자네를 부른 것은 자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야, 마틸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맡기지 않는다는 거 알지 않나? 알렉스이 이야기했어요. 네, 저도 알아요. 중요한 일은 저에게 항상 많이 맡기고 저는 그걸 알렉스의 마음에 쏙 들게 하고는 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자네를 더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한국 쪽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일 거야. 알렉스이 저를 쳐다보며 냉철하게 이야기했어요. 알렉스의 이야기에 머리를 탁 하고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항상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을 해왔지만 한국은요, 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이유로 저는 항상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었어요. 알렉스의 말이 맞았어요. 어쩌면 제가 요즘 지루함을 느끼는 것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을 느끼는 듯 알렉스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틸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민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맡아도 괜찮아, 찾아보면 되니까. 알렉스의 저 한마디는 저에게 불을 붙였어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성장할 기회라고 스스로도 판단이 되었고 무엇보다 저에게 먼저 온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절대로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태도에 알렉스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도 잘 해낼 거라고 믿네. 조심히 다녀오게. 저는 알렉스의 방에서 나와 제자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제대로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과거 한국과의 실패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길에 저는 한 발짝 내딛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그날 퇴근 후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먼저 일본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서 양측의 입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최대한 빠르게 일본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니 원래의 저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오랜만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도쿄행 비행은 길었지만 비행기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견딜만 했어요.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찌뿌둥한 몸을 풀기 위해 크게 기지개를 피면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공항에서 나와 바로 도쿄로 향했죠. 도쿄는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도시이기는 했지만 뭔가 경직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다른 도시들의 활기차고 개방적인 거리와 달리 좀 더 억제되고 통제된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저는 몇몇 일본 관료들 및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두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잠깐의 인터뷰를 위해서는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저희 직업인이 별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좋고 냉정한 분석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필수라고 볼 수 있죠. 마침내 정부 쪽의 사람과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저는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인터뷰를 위해 저는 깔끔하고 최대한 전문적이어 보이는 옷을 입고 장소로 향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있게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일본 측에 사람이 등장했을 때 시작부터 제 목적은 달성할 수 없었어요. 몇몇의 경호원과 함께 대동했는데 대화가 진솔하기보다는 딱딱하고 회피형으로만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이버 라인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순전히 국가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이라고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어요. 특히 과거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민감한 정보가 외국 기업에 의해 접근되는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요. 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보안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과 왜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모호하고 회피적이기만 했어요. 말은 많지만 알맹이는 전혀 없는 대답이었죠. 그 대답은 오히려 의문만 더 생기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대답에서 확실하게 하나는 알 수 있었어요. 투명성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말이죠. 다음 만난 건 유명 일본 IT 기업의 고위 임원이었어요.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열린 마음의 열정적 토론과 달리 이 만남은 마치 신문 같았어요.
그 임원은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있었고 말을 신중히 골랐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죠. 일본은 기술적 주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외국의 영향력에 대해 조심해왔어요. 저희는 우리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희의 인터뷰는 끝이 났어요. 결국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의심만이 커지게 되는 인터뷰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허탈한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찝찝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영화에서 보면 뭔가 쿵쿵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해 저는 예전 닉산 회장인 토니 곤의 탈출 사건을 떠올렸어요. 그는 부당한 처우에 맞서 일본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인물이었어요. 토니는 닛산의 회장으로 있을 때 회사는 매우 잘 나고 있었죠. 하지만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쿄 특수부에 체포되었던 토니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이 되었지만 일본 검찰은 한 달 뒤 특별배임죄를 적용해 다시 토니를 재체포했고 결국 기아 토니는 또 보석금을 내고 다시 풀려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닛산은 중대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토니를 해임했고 억울함에 무죄를 주장하던 토니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일본 국내에 머물러야 했죠. 결국 그는 악기 상자에 몸을 숨겨 일본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토니는 자신이 닛산과 르노 합병을 추진하다가 축출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닛산 경영진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음모를 꾸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죠. 닛산과 일본 검찰이 공모해 자신을 인질 삼았다며 탈출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일본에서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토니의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닉산 대변인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의 사례는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업 통제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또 일본은 토니에게는 이렇게 엄격하게 대우했지만 과거 일본인 경영진에게는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오르며 오늘의 경험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만남들을 되짚어보니 일본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접근 방식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개방성을 희생하더라도 통제를 유지하고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았죠. 결국 일본에서의 찝찝함을 안고 저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길지 않은 비행 끝에 저는 공항에서 내려 곧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활기에 깜짝 놀랐죠. 서울은 신기한 도시였어요. 수백 년 된 고공 위로 높이 솟은 고층 건물들 에너지와 혁신으로 붐비는 거리들이 정적이고 경직된 도쿄와는 다른 느낌을 주고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를 흥분의 전율을 느꼈어요. 이곳은 활기차게 살아 숨쉬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도착한 제 숙소 앞에는 한국인 기자이자 IT 전문가인 박준수 씨가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상냥한 얼굴에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죠.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틸다 씨, 그가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저는 박준수입니다. 준수라고 불러주세요. 당신을 안내하고 취재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고마워요. 준수 씨, 저도 그의 에너지에 맞추려 했으며 대답했죠. 저 또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첫 번째 행선지는 번성하는 IT 업계로 유명한 판교였어요. 활기 넘치는 거리를 걸으며 준수 씨는 다양한 IT 회사와 스타트업들을 소개해 주셨죠.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뤘답니다. 준수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 IT 산업은 단순히 혁신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5G 생명공학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죠. 혹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IT 기업들은 여러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아직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거 경험과 한국 기업들이 서구 혁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험이
제 의심을 더 크게 키워놓기도 한 상태였고요. 며칠 동안 저는 네이버 라인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일본 총무성은 보안 우려를 근거로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는 토니 곤 사건과 비슷해 보였어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이어 곧바로 라인 야후,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하는 의심은 아니랍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개인정보가 60만 건 이상 유출된 사고만 9차례가 터졌는데 굳이 41만 건이 유출된 라인야후에만 2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네이버에 지분 매각 압박을 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요구가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어요. 전국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었죠. 한국 언론은 일본의 압박을 성공적인 한국 기업에 대한, 더 나아가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며 배신감과 긴장을 부추겼어요. 전 네이버 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들은 혁신과 보안에 대한 헌신을 열정적으로 피력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지키고 통신기술 분야에서 선구적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일본에서의 인터뷰와는 매우 달랐죠. 투명성이 엿보였어요. 또 임원진 중 한 분인 김다희 씨는 놀라운 통계를 공유해 주셨어요. 마틸다 씨,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만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죠. 우리는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 결제에서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서비스로 사람들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이 사태의 다른 면모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었죠. 국가적 이해관계와 기술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였어요. 좀 더 신중히 깊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준수 씨는 저를 한국계 미국인 IT 기업가 써니 씨와 소개시켜 주셨어요. 역동적이고 통찰력 있는 써니는 한국의 혁신에 대해 신선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마틸다 씨, 한국은 경제 위기부터 지정학적 긴장까지 오랜 세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하지만 매번 극복해냈고 덕분에 더 강해졌죠. 써니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은 모방이 아닌 필요성과 탁월함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써니는 첨단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자신의 스타트업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한국 기업들이 로봇공학이나 스마트시티 같은 분야를 어떻게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연결성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교통관리에서 공공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생활의 모든 측면의 기술을 접목하고 있죠. 더 많은 정보를 모으면서 저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동기를 발견했어요. 일본의 기술 인프라 통제 욕구와 정치적 문화적으로 폐쇄적인 역사적 경향이 더욱 분명해졌죠. 이는 악명 높은 토니 곤 사례에서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태였고요. 곤의 사례는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업 통제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었으니까요. 한국의 개방적이고 윤리적인 접근 방식과 일본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방식의 대조는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자사기술과 공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에 감명을 받았죠. 조사를 계속하면서 한일 갈등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양국 간의 역사적 긴장은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더군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시절의 기억은 한국인의 정신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듯했어요. 고맙게도 준수 씨는 저를 서대문 형무소로 데려가 주셨어요. 거기서 일제강점기를 다룬 전시를 보았죠. 고난과 저항의 흔적을 담은 유물과 이야기들을 보는 건 마음이 무거운 경험이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저런 고문을 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죠. 준수 씨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여전히 현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과거 행위에 대해 결코 충분히 인정하거나 속죄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준수 씨가 말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우리 국가 간 어떤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저는 네이버 라인 문제가 왜 한국에서 그토록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족적 자존심과 역사적 원한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어느 저녁 준수 씨와 저는 다시 한번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흔히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곳이죠. 수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혁신의 중심지였으니까요. 젊은 창업가들이 분주히 오가며 아이디어를 내놓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에서 에너지가 피부로 느껴졌죠. 우리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수지라는 젊은 여성 CE가 우리를 열정적으로 맞이하며 회사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 로봇은 의료에서 물류까지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수지 씨가 의료용 로봇 시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본 독창성과 야망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회사의 성과는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수지 씨는 해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세계 입박람회에서 수상한 내역 등 최근 성과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성공은 협력과 개방성의 문화에서 비롯된답니다. 수지 씨가 말했어요. 저희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배우고 성장하려 늘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날이 갈수록 일본과는 달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투명성과 열정을 통해서 편견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였죠. 한국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회복력과 끈기는 그치지 않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양국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 더 주목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통제와 봉쇄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었고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길 꺼려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보였어요. 네이버 라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출 사고와 시스템 보안을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했어요. 독립적인 감사관들을 초청해 시스템을 검토하게 하고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안 방안들을 도입했어요. 네이버 라인 임원 김다희 씨가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감을 믿어요. 사용자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맡기고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뢰를 지키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할 부분이죠. 이런 개방성은 신선했고 일본에서 마주한 비밀주의와 명백한 대조를 이뤘어요. 네이버 라인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위기관리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의 신뢰 재건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졌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라인 사안의 복잡성을 부각하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 될 거예요. 일본과 한국 양측 관계자들의 관점, 역사적 배경, 데이터 유출 사고의 기술적 세부 사항 등 제가 얻은 정보들을 모두 담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이전에 오해했던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그곳에서 얻은 교훈은 앞으로의 일과 글로벌 IT 역학관계에 대해서 제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죠. 단순한 통계와 말만이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역사와 사람들의 모습까지 더 넓게 말이에요. 알렉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번 임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는 관점 자체가 더 넓어졌으니까요. IT 분석가로서의 제 여정은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이 이야기는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학습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진실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네이버 라인과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은 기술 비즈니스 정치가 얽힌 복잡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호 이해와 존중, 투명성과 협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었죠. 준수 씨와 써니를 비롯해 한국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좌표를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용기와 결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그리고 혁신을 향한 열정을 보여주었죠. 저는 구글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살아 숨쉴 거예요. 그것은 분석가로서의 통찰일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품게 된 이해의 정신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로 기술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원동력 삼아서 말이죠.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뜻깊은 만남과 교훈을 얻길 바라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향해 열린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세상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며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그런 후진국이랑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하죠? 여기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던 폴란드 여군이 억지로 간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군대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에 당장 폴란드로 돌아가서 한국 군대에서 본 그 광경을 퍼뜨려 버려야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군은 한국 군대에서 무엇을 봤길래 이렇게 치를 떠는 걸까요? 제가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제 어깨에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피치이고 저는 폴란드 최고의 국방 분석가 중 한 명이에요. 저는 수년 동안 데이터와 보고서를 살펴보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눈썰미를 키우며 제 기술을 갈고 닦았죠. 이 일은 많은 헌신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각오가 필요하지만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대로 군인 집안 출신이에요. 예전부터 할아버지께서는 한국군의 국력이 너무 약하다며 그들의 전투 실력을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이 약한 나라라는 생각과 편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며 탁자 주위에 모인 군 관계자들의 진지한 얼굴을 살폈어요. 그들은 모두 저에게서 답을 구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어요.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국방 파트너십은 견고해요. 우리는 지역 안전과 안보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동맹국과 협력자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안주할 수 없어요. 잠재적인 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스며들도록 했어요. 다음에 할 말이 좀 껄끄러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어려운 진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같은 일부 국가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뢰성과 우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한국군은 국력이 약해요. 우리는 그들의 기술이 우리 것과 완벽하게 통합될 거라고 그냥 가정할 순 없어요. 한국은 자주포와 장갑차 등의 주요 수출품으로 폴란드의 중요한 방산 파트너가 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어요. 파트너가 된 국가의 국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한 우리의 과제였으니까요. 몇몇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한국은 이 지역의 주요 동맹국이었고 그들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그리 인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정치보다 사실을 우선시하는 걸 믿어왔고 지금 와서 제 원칙을 타협할 생각은 없었어요. 발표를 마무리하자 제 상사인 로버트 장군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사람이었지만 공정하기로 유명했죠. 저는 비록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존경해왔어요. 그가 기밀 스탬프가 찍힌 두꺼운 폴더를 건네며 말했어요. 새로운 임무가 있어 우리는 한국과 공동방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내가 감독해주길 바라네. 저는 파일을 넘기면서 속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방금 발표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바로 그 기술인 한국의 자주포를 폴란드군에 통합하는 걸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한국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이 민감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많은 압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장군님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이 협력이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한국 기술과 우리 시스템의 호환성에 대해 우려가 있어요. 아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국력이 약한 나라잖아요. 로버트 장군은 눈썹을 찡그리며 저를 엄격하게 바라봤어요. 이 결정은 정부 최고 위층에서 내려온 거야. 피치 그들은 한국과의 유대 강화가 지역 안전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믿고 있어. 내 최고의 분석가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해. 그게 바로 너야. 내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걸 접어두고 이 일을 해내주길 바라네. 저는 그의 말에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말씀과 제 모든 본능이 이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명령을 거절할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도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폴란드 해군의 주요 함정 수주와 관련해 한국과 폴란드와의 관계 중요성을 강조했고, 방산 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폴란드 국방 분야에서 한국의 국력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폴란드의 국방비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동안 500억을 증액해 첨단 군사 장비 시설, 인프라 및 군인 지원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이 폴란드의 속도에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저라도 가서 한국과 폴란드의 공동방위 프로그램을 감독하여서 한국 기술과 폴란드 기술의 호환성도 잘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했죠.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나서면서 저는 제게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객관성과 개인적 감정을 직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과제에 대해선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말씀과 한국에 대한 제 편견 때문에 제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전짜릿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은 처음 와보는 거라서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친절할까?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단번에 느껴졌어요. 도시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모습이었죠. 높이 솟은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들이 고풍스러운 사찰과 전통시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공기 중에는 군침 도는 한국식 바비큐 냄새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머무를 한국 군부대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복잡한 서울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죠. 낯선 도시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이리저리 떠돌았어요. 택시기사 아저씨도 부대 위치를 잘 몰라서 몇 번이나 돌아갔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마침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곤란해하는 걸 보시곤 친절하게 부대까지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20여 분을 걸어 마침내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모르는 일을 위해 직접 길까지 함께 걸어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첫날부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또다시 긴장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군대와 함께 일해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잘 몰랐거든요. 내 아이디어와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소중한 파트너로 여길까? 그런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하지만 부대 입구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얼굴로 맞이해주시는 분을 보자 걱정이 싹 가셨어요. 김석중 중령님은 키가 크고 억센 어깨를 가진 분이셨는데 상냥한 미소를 짓고 굳건한 악수를 나누더라고요. 완벽한 영어 실력의 동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피치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령님이 한국의 전통 인사법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러 오셨다니 저희로서는 정말 영광이에요. 피치씨와 함께 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전 마주 인사를 드리며 한시름 놓이는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김중령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말했죠.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의 군사력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어서 가슴이 설레는 걸요. 앞으로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김중령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저를 부대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걸으면서 한국 군대와 그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은 현역 병력 60만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비군 중 하나라고 해요. 최첨단 무기체계와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기술적으로도 가장 발전된 군대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군대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김중령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 군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훈련받고 임무에 헌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린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란드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우리에겐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친다면 정말 획기적인 걸 이뤄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깊이 공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에 흥분과 사명감이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군사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걸 절감했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불타올랐어요. 부대에 도착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한국인 덕분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음에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그분의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생활과 한국 사람들과의 인연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함께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 김중령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군대의 훈련 방식에 대해 처음엔 상당한 반감이 있었어요. 너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령님을 존중하지 않거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 저랑 중령님이 많이 달랐던 거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았어요. 김중령님은 규율과 계급을 엄격히 따르는 분이셨어요. 지휘 체계를 따르고 경험과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반면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요. 좀 흐트러뜨리더라도 제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한국 팀의 방식이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계기가 된 건 어느 날 훈련장 방문이었어요. 훈련장에서 한국 군인들이 맹렬한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완전 군장을 하고 60km 행군을 하는가 하면 영하의 날씨에 땀에 젖은 채로 밤샘 훈련을 하는 모습이 마치 고문 같아 보였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 속에 숨은 의미와 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면서 팀워크와 인내심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통계를 봐도 훈련 강도에 놀랐는데요. 한 해 동안 한국 군인 개개인이 소화하는 훈련량이 미군의 2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한국 군대의 훈련 방식은 단순히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거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강인하고 단합된 군대를 만드는데 이 훈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중령님께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죠. 중령님. 제가 처음엔 한국군 훈련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치를 알겠어요. 군인 한 명이 연간 2,000발의 실탄 사격을 하고 1,000km 이상을 행군하는 놀라운 훈련량이 그들을 최고의 전사로 만드는 거였군요. 대단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중령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피치양 우리 훈련 방식이 외부인 눈엔 가혹해 보일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유가 있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군인 한 명이 북한군 병력 10명과 맞먹는 전투력을 갖추는 게 목표니까요. 중령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로 한국군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라운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의 실력과 정신력에 경외감을 느꼈죠. 한국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악명 높은 특전사 훈련을 견뎌내는 젊은이들을 보며 이 나라의 안보가 그들에 의해 든든히 지켜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태껏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 동료애와 전우애로 뭉친 그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국군 훈련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김중령님과의 갈등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요.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저력처럼 우리 프로젝트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프로젝트가 진전되면서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고 제 안에서 자부심과 성취감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고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죠. 그리고 김중령님과 팀이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과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평생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헌신적이고 근면하며 혁신적인 이들이었고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김준령님과의 충돌은 이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차이점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찾아야만 했으니까요. 소통과 존중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고 팀으로서 더 강해졌어요. 프로젝트 초기를 돌이켜보면 김중령님과의 충돌에서 배운 교훈이 평생 제 곁에 남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와서 가르치려 했는데 결국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우고 갔던 거죠.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환점은 통합방위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에 찾아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협력한 성과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죠. 하지만 훈련장에 도착해서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몇몇 소총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거였죠. 총열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회성 결함이라 생각했지만 같은 증상이 속속 추가 보고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졌죠. 만약 훈련 도중에 무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안전은 물론 훈련 성과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일이었어요. 김중령님 무기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김중령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 방침을 지시했어요. 일단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무기체계 정비팀을 가동해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하도록 하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대로 정비팀이 투입되자 훈련장은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수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군인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술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2시간여 만에 무기 오작동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냉각 시스템의 설계 결함이 원인이었던 걸로 밝혀졌죠. 정비팀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총기의 기능을 복원했어요. 덕분에 훈련은 차질 없이 재개될 수 있었죠. 저는 한국군 정비팀의 경이로운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중압감 속에서도 기민한 판단력과 숙련된 기술력으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는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웠죠. 부대원 개개인의 전문성은 물론 속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사후 검토회의에서 김중령님은 정비팀의 노고를 치하했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야말로 우리 군의 강점입니다. 개인의 역량과 조직의 단결력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어요. 작은 결함 하나가 큰 위기로 번질 뻔한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기량. 그리고 협동심이는 한국군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라 할 만했죠. 이처럼 무기체계 고장이라는 뜻밖의 위기를 맞았지만 되려 이를 통해 저는 한국군이 지닌 저력과 능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유사시 그들의 대응력이 큰 힘이 될 거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이후로도 저는 훈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을 지켜보았어요. 누구 하나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한국 장병들의 모습에 매번 감탄했죠. 특히 김중령님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모범적이었어요. 부대원들을 독려하고 이끄는 능력이 출중했죠.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사이에는 돈독한 신뢰가 쌓여갔어요. 서로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거죠. 문화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소임을 다하는 훌륭한 전우들을 얻게 된 건 제겐 큰 행운이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를 담아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가장 먼저 제 부대 내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죠. 한국군의 효율적인 작전 체계와 유기적인 소통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 부대에 맞게 재구성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각 팀별로 역량과 특성을 고려해 임무를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힘썼고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부대원들도 점차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더라고요. 업무 외적으로는 부대원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데 공을 들였어요. 힘든 훈련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서로를 축하해주고 작은 선물을 나누기도 했고요. 한국에서처럼 웃음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변화는 제가 이방인과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갖게 된 점이에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의 힘을 몸소 체험하면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는 부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폴란드 내 한국 교민 행사에 참여해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도 값진 경험이었죠. 한국에서 베풀어주신 환대에 대한 작은 보답이자 제가 얻은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폴란드로 정착한 교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전할 수 있었고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도 부대의 리더로서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협력의 힘을 믿는 태도.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자산들이 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셈이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들의 반발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피로감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처럼 신념을 갖고 원칙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갔죠. 그런 절차를 거쳐 마침내 부대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를 때면 마음 한편이 따스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리운 전우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향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받은 값진 가르침과 깨달음을 되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이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려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강인함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협동심제가 한국에서 배운 군인 정신의 진수를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